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5쪽에서 7쪽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은 5개의 소설 지문을 제가 일부 제시해 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학습지 4쪽을 통해서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배웠죠. 그 시점을 배운 것을, 개념적으로 배운 것들을 직접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학습지를 만들었고요. 자, 이걸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이어서 듣기보다는 1번부터 5번의 각각의 소설들을 읽으시고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소설의 어떤 일부 부분 때문에 이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신 후에 같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나라는 애가 일단 먼저 등장을 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시점이 1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냐 관찰자냐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주인공 시점은 아시다시피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찰자는 내가, 주인공은 따로 있죠. 주로 서술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따로 있는 경우에 달라지죠. 그래서 소설을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요. 자,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내에 대해서 두 번째 주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녀,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 저는 안 먹을래요. 그녀, 이 역시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아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주된 서술이기 때문에 이 1번의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맨부크 국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유명한 작품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 주인공의 아내가 채식을 하게 된 나름의 그럴듯한 개연성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거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자, 2번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도 역시 보이시다시피 나라는 애가 나오니까 1인칭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된 서술의 방식을 보시면은 도요새의 무리를 보고 이렇게 누구와 만난 듯 반가웠다. 울컥 사무쳐오는 향수. 향수라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에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진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 인생과 함께 황혼을 맞고 있었다, 향수가 식어간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쪽에서 소설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개념들,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고향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도 드러나고요. 또한 환경이 오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오염된 생태주의, 이런 시대적 배경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나라는 애가 안 나옵니다. 3, 4, 5번은. 그래서 3인칭들인데요. 자, 얘는 창섭의 아버지는 이라고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창섭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평가해줍니다.
왜 밭을 늘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뒤에 이유도 제시해주고요. 물가들이 높아졌다, 아들의 유학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과 그러니까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요약적 서술을 하는 것은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3인칭이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 3쪽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이런 땅에 대한 전통적 가치, 이런 것들을 고수하는,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창섭의 아버지입니다.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들인 창섭, 그리고 창섭의 아버지 간의 갈등이 드러나거든요. 창섭이가 의사인데 병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좀 팔아서 병원을 세우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단순히 팔 수 있는 재산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빚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땅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공간적 배경의 의미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작품에서도 나오거든요. 자, 4번으로 가시면은, 자, 창수라는 애가 나오고, 보시면은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빨래꾼들을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무언가를 관찰하는 느낌이 드시죠? 어떤 인물의 특정 내면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박태원이라는 작가 자체가, 카메라 기법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뭔가 카메라를 대고 보여주듯이 관찰하는 것들을 서술하기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인데 이 5번 같은 경우는 다른 반에서도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1인칭 관찰자? 이런 얘기도 하고 얘는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은 인물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의 아내, 그다음에 임씨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보셨을 때 느낌은 대부분은 어떠냐면 그가 임씨를 중심으로 뭔가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관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안타까움이라든지 열정이라고 여겼었다라고 말하든지 그 다음에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가 안절부절 못했다라든지 해서 그나 아내의 심리가 또한 드러나죠. 그래서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과 다른 것이 신처럼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모든 인물의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서술한 느낌이 아니고 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임시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술의 그 시선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5번째 질문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죄송한데 이게 오타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양기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 보동이 아니고요. 가리 봉동에 가야 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5쪽을 봤고요. 6쪽을 통해서 고전 산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산문의 특징은 방금 보셨던 전지적 작가 시점 있죠?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소설 작품들을 읽다 보면 1인칭 주인공이나 1인칭 관찰자나 이런 느낌들이 드는 대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소설을 창작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점을 아는 상태에서 그 소설을 분석했을 때 그런 느낌들이 들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 고전 소설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특징을 잡는 거여서요. 자, 그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고려했을 때 서술자가 작품 전반에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입한다라는 단어를 무슨 말로도 쓰냐면 편집, 자적, 논평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치 편집자처럼 여기저기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웅들이 꽤 등장하는데요. 영웅소설의 구조를 보시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웅물과도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혈통 자체가 남달라요. 무슨 용왕의 아들이라든가 알고 보면은 무슨 천상계에서 신선이나 선녀였는데 죄를 지어서 여기 지상계로 떨어져서 다시 태어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출생도 뭐 비범하고요. 평범치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능력으로 그냥 살았다 이러면은 너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가족과 헤어지거나 죽을 고비라든가 이런 위기, 실현, 갈등의 요소가 있은 후에 다시 한번 성장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단계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부분요, 여러분들, 옆에 한자어 보시죠? 잠시만요. 색깔 바꿀게요. 제 예자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있으면서 아름답고 잘생긴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영웅들이 등장하는 소설이라든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말을 정기적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할 때 이 기자 한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기적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한자어로는 다른데요. 자, 보시면 여기선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위인정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인물의 출생, 죽음까지 다루는 그런 기록들에 대한 의미도 정기적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둘 다 알고 계셨다가 적절하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가부장적 제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때는 한 사대부가 여러 아내를 거두릴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첩을 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와 본처와 첩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도 많았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정 소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라는 것은 가장이 가족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폐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소설 1번의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소설도 아내가 채식주의가 된 것이 갑자기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그 시달려온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기를 못 먹게 된 상황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채식주의라는 소설도 2006년도에 출간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기까지 그 가부장제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등장한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뭐냐면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성숙하거나 발전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청전에서 인당수 아버지의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춘향전에서는 이게 오기 여러분들 감옥입니다. 감옥이고 단군 신화에서는 동굴 내용 아시죠?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인내했다가 결국 인간이 되는 뭐 이야기고요. 박씨전은 박씨 부인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박씨 부인이 처음에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20액이 같이 안 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그
이제 집 안쪽에 피어다니는 곳을 짓고 따로 살아요. 그랬다가 뭐 나중에 허물을 벗고 이제 잘 사는데, 어쨌든 뭐 이런 공간들, 실현의 공간들이 고전소설 속에서 많이 등장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보시면은, 자, 천상계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상계라는 게 나와요. 물론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서 지상계에 내려와 살게 되는 구조인데, 어쨌든 하나의 세계를 2개로 나눠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2개로 나누어서 본다. 이원적 공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천상계에서 살던 애들은 원래 신선이거나 선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지상계에 내려와서 살게 되면, 뭐 다시 태어나든 내려와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얘네들은 제자 가인적인 요소를 많이 띱니다. 앞에서 보셨죠? 재주도 많고 굉장히 외모도 아름다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셨던 개념이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거 권선징악입니다. 많이 하셨던 거죠? 굉장히 직역도로 많이 하셨던 개념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성에 대한 걸 볼 건데, 사실 이 구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학습지 1, 2쪽 하면서도 같이 보셨던 개념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구성 뭐가 있을까요? 순행도 있었고요. 순차도 있었고, 진행도 있었고, 평면적 구성,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저희가 사실 학습지 1, 2쪽을 통해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 대부분 시간의 흐름이 뒤섞인 구성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많다.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왼쪽에서 보셨던 거죠. 그래서 정기적 구성. 결말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인물에서 보시면요. 대부분 인물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또 전형적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경우, 사랑을 죽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사랑을 지켜내려고 하는 열려. 그 다음에 이거는 허생전에도 해당되는 거죠. 봉건적 사고를 비판하는 깨어있는 작가의 대변인,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광문자전, 양반전, 예덕선생전, 허생전 모두 박지원이 쓴 소설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이 담고 있는 이런 실학적인 사상을 작품의 다양한 유형의 인물을 통해서 제시를 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요. 이러한 천재들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변화를 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평민의 유형도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건으로 넘어가면요. 전체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보시면 현대소설보다는 좀 달라요.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현대소설로 갈수록 필연적 그리고 현실적인 사건들이 나타나죠. 또한 문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소설을 할 때 현대소설은 저희가 산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산문의 형태도 드러나지만 운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죠. 굉장히 배우기 쉬운 언어이긴 하지만 누구나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 모여서 모일 수 있는 곳에 본인이 막 소설을 이제 읽는 거죠. 읽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부분에서 딱 끊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읽어줘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돈을 받고 다시 또 그 뒷이야기를 읽어주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재미있게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너무 이렇게 줄글로 쭉 읽으면은 흥미도가 떨어지겠죠. 듣는 사람이.
그래서 뭔가 짧게 끊어가면서 읽기도 편하고 듣기도 쉬운 이런 운율적인 문체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누가 말하는 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에서 쓰이는 것 같은 어투도 많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6조까지 해서 간단한 일반적인 소설의 개념과 고전 소설의 개념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격적으로 허생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전.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교과서도 함께 펴주셔야 됩니다. 학습지로는 7쪽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로는 63쪽을 함께 펴주시면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3쪽을 펴시면 제가 보이시다시피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는 뭐냐면 학습지 7쪽에 제가 번호를 매긴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대로 보시기 편하게 교과서에 각 번호를 표시해 놓는 것이 교과서 학습지를 저희가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학습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줄이 1번, 그 다음에 10번째 줄이 2번, 그리고 13번째 줄에 3번을 표시하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라 배경이 여기서는 이 소설에서는 나오죠. 허생이라는 사람이 묵적동에 살았답니다. 이 묵적동에서 사는 이 사람들의 집을 보시면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이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대요. 매우 가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했고요. 아내는 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발단 부분 볼게요. 자, 첫머리의 배경 묘사는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얘기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기는 누구나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살림이 매우 가난해요. 가난한 것과 허생이 자기 집안을 돌보는데 독서만 좋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무관심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산 아래가요. 그 당시에 주로 몰락한 선비들이 살았던 곳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청담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서는 묵적동, 남산 아래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공간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았겠죠. 근데 저희는 모르니까 이러한 것들을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남산 아래가 어떤 공간이라는 걸 알았는지를 통해서 허생의 신분과 처지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것만으로 해도 이미 암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 불쌍하죠.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라고 아내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다수의 선비들에게 그 당시에 글 공부라는 것은 과거 시험을 보아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출세의 수단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 그래서
책을 읽는 게 미숙해서 그렇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슬슬 힘들죠.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를 만드는 자기마치이라도 하지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안 배워서 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장사가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 당시의 신분 질서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의 신분 질서가 산업공상입니다. 산업공상. 자, 산업공상. 이렇게 잘리니까요. 좀 당길게요. 자, 산업공상입니다. 자, 허생은 선비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낮은 애가 공이고요. 그것보다 더 낮은 게 상입니다. 그러면 신분 질서에 훨씬 낮은 것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능한 선비보다는 차라리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공과 상이 신분 제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훨씬 낫다는 작가의 생각이죠. 작가의 생각이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 허생의 아내가 초반에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물의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초반에는 허생이 반동적 인물이고 허생의 아내가 주동적 인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산업공상이라는 조선을 견고하게 유지했던 이런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허생 아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서요. 자, 보시면은 64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내가 허생이 미천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작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못한다는 말만 하느냐 이거죠. 참 이것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며 왜 도둑질을 못하냐라고 이제 정말 화를 내죠. 네. 그리고 나서 허생이 뭐라 그럽니까? 책 얘기를 10년을 기약했는데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이 허생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덕택은 허생의 아내 때문인 거죠. 허생의 아내가 7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다가 정말 이제 못 참겠다 이러면서 허생에게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요 이제 발단의 뒷부분에 대해서 학습지를 통해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유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리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허생의 아내가 도둑질이라도 못하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강한 비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 사내모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뜻풀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은 함께 다시 단어 뜻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사대부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독서밖에 안 했죠. 허생. 불성실하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도적질하는 것만큼 문제가 있는 일이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생의 발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널리 가졌던 생각, 통념에서 굉장히 벗어난 발언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지었던 박지연은 그 옆에도 해설이 나와 있지만 실학파입니다. 실학파의 진보적인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왜 허생에게 화를 내었을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첫 시간에 허생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중학교에서 이 작품을 배운 학생들도 있죠. 그럼 보세요. 허생전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허생에게 화내는 유일한 인물은 아내입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이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꿰뚫어보고 인물 등용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내 입장에선 허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능력한 가장이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 시대에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기는 합니다. 허생이 집안의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고 실질적인 쓰임, 실용과는 굉장히 관련이 없는 무관한 책 읽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아내가 7년을 참다가 화가 난 것이죠. 이거 실요가 아니고 실용입니다. 실용. 자, 그래서 소설 얘기하면서 제가 맨날 강조했던 개념이죠. 허생과 허생 안에 갈등이 드러나죠. 발단에서. 자, 허생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생계에 관심이 없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럼 허생의 아내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제는 제발 돈을 벌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실용 쪽의 반대말이 여러분들 뭘까요? 비실용적이죠. 그 다음에 허생의 관념적 사고와 반대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실리적 사고를 가진 것이 허생의 아내입니다. 자, 그럼 발단 다 보셨죠? 자, 맨 위로 올라가서 요거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자, 책 읽기만 즐겨하던 가난한 선비 허생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 발단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전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